그날의 일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지요.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제 못난 고집에서 시작되었답니다. 그때는 제가 그렇게 삐딱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주차장 입구에서 그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을 때 저는 이미 짜증이 머리끝까지 나 있는 상태였답니다. 늦은 퇴근길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시달리다 간신히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거든요. 좁고 어두컴컴한 주차장은 언제나 저를 숨막히게 했지요. 콘크리트 벽은 잿빛으로 우중충했고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그림자들은 제 마음만큼이나 길게 늘어져 있었답니다. 제가 늘 이용하던 자리로 향하는 코너를 돌려는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제 차 앞으로 불쑥 튀어나온 차량의 옆구리와 제 차의 앞 범퍼가 끽하는 섬뜩한 마찰음과 함께 부딪혔지 뭡니까.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소리는 제 귓속을 파고 들어온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답니다. 어이쿠 이런. 저는 운전대 위로 고개를 숙이며 험한 말을 내뱉었지요. 안 그래도 예민한 날이었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달려갔어요. 그 차는 연식이 꽤 되어 보이는 오래된 승용차였지요. 범퍼는 찌그러지고 측면이 심하게 긁혀 있었답니다. 제가 다가가니 조수석 문이 서서히 열리고 한 남자가 허둥지둥 내리는 것이었거든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땀으로 축축한 이마를 쓸어 올리며 잔뜩 겁먹은 표정을 하고 있었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왠지 모르게 불쾌한 기분이 들었지요. 어딘가 모르게 어수룩해 보이는 그의 모습이 되레 저를 더 자극한 것 같았답니다. 안이운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좁은 곳에서 그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쩌자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이미 한껏 날이 서 있었답니다. 그는 연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를 중얼거렸지만 저는 그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지요.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는 변명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제 차의 망가진 앞 범퍼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눈살을 찌푸렸답니다. 아직 새 차인데 이렇게 흠집이 나버리니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지요. 죄송하면 다입니까? 멀쩡한 차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니 애초에 좌우를 좀 살피고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이런 일로 시간 낭비할 틈이 없거든요. 저는 그에게 쏟아낼 수 있는 모든 비난을 퍼부었답니다. 그는 제 말에 고개만 숙인 채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지요. 그 침묵은 오히려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답니다. 마치 제가 혼자서 괜히 역정을 내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는 계속해서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나지막이 말했지만 저는 그의 말에서 진심 어린 사과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꿍꿍이가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답니다. 그의 눈빛은 초조해 보였고 그의 손은 바지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는 듯 했지요. 저는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보험 사기를 치려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었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세상이 흉흉하고 별의별 사기꾼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제 차만 이렇게 망가진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본인 차도 꽤 파손된 것 같네요. 저는 비꼬는 듯한 말투로 그에게 쏘아붙였답니다. 제 말 속에는 분명히 내가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려 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지요. 그는 제 질문에 잠시 머뭇거리더니 한숨을 쉬며 보험 처리를 해야겠지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답니다. 저는 그의 대답에 더욱 심기가 불편해졌지요. 역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의 말투는 어딘가 모르게 나른하고 피곤해 보였답니다. 마치 대충 보험 처리하고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보험 처리를 한다고요? 그렇게 쉽게 말할 일이 아니죠. 저는 이 모든 게 다 당신 부주의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블랙박스도 다 녹화되어 있을 테니시 CBB를 가려야 할 겁니다. 어설프게 넘어갈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저는 단호하게 못을 박았답니다. 제 차 블랙박스가
정확하게 사고 순간을 담고 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그가 어떠한 꼼수를 부리려 해도 증거 앞에서는 꼼짝 못할 거라는 생각이었지요. 사실제 블랙박스 영상이 얼마나 명확할지는 그때는 알 수 없었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제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였지요.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오로지 그에게 있고 저는 완벽한 피해자라는 굳건한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은 저를 한없이 고집스럽고 모질게 만들었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그날의 사고는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남자의 어수룩한 표정과 제게 쏟아진 비난 그리고 제 차의 찌그러진 범퍼가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저는 사고 후 며칠 동안 그야말로 얼음장 같은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지냈답니다. 집안의 공기는 마치 한겨울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아내는 제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있는지 짐작했는지 조용히 제 눈치를 살폈답니다. 저는 식사 시간에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텔레비전을 틀어놓고도 제대로 보지 못했지요. 제 마음은 온통 그 사고와 상대방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저는 그가 보험금을 과도하게 청구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답니다. 어딘가 모르게 어설픈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제 돈을 뜯어낼 궁리를 하는 교활한 사람이라고 말이지요. 여보 표정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지만 저는 대충 고개를 젓거나 한숨만 내쉬었답니다. 솔직히 아내에게 제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나 못나게 보일지 알았거든요. 이 사고 때문에 제가 얼마나 예민하고 공격적으로 변했는지 저 스스로도 알고 있었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저는 잠 못 이루고 천장만 바라보았지요. 귓가에는 그날을 끽하는 쇳소리와 남자의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답니다. 저는 거듭 블랙박스 영상을 돌려보았어요. 아주 작은 실마리라도 찾아내어 그 남자가 명백히 가해자임을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어두운 주차장 영상은 생각보다 선명하지 않았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두 차의 움직임은 모호하게 보였지요. 하지만 저는 제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었답니다. 저의 차선 변경은 완벽했고 그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라고 말이지요. 저는 마치 탐정이라도 된 양 영상을 몇 번이고 다시 재생했답니다. 느린 화면으로 돌려보고 밝기를 조절하며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지요. 바저기, 저렇게 갑자기 핸들을 꺾는다고? 이건 명백히 부주의지. 저는 제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려고 애썼답니다. 그 남자의 차량이 코너를 돌 때의 미묘한 움직임 그리고 제 차가 진입하는 타이밍, 모든 것을 제게 유리하게 해석했지요. 밤늦도록 거실에 앉아 화면 속 희미한 잔상들을 분석하며 저는 점점 더 그 남자에 대한 불신을 키워갔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제 눈에는 의도적인 것처럼 보였고 그의 사과조차도 연극처럼 느껴졌답니다. 저는 결국 잠을 설치고 다음날 아침에는 더 피곤하고 까칠한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했지요. 그 남자의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올 것이 왔다는 듯이 전화를 받았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보험금 액수를 듣자마자 제 분노는 폭발하고 말았답니다. 터무니없는 금액이었거든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과한 액수였지요. 저는 즉시 말도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멀쩡한 사람 잡으려고 작정했어요. 하고 소리쳤답니다. 수화기 너머의 상담원은 당황한 듯 잠시 침묵하더니 정해진 절차대로 설명을 이어갔지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의 말을 들을 마음이 없었답니다. 모든 것이 그 남자의 교활한 속셈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결국 저는 경찰서에 가게 되었답니다. 그 남자가 제기한 과도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 항의하고 오히려 제가 역으로 사기죄를 주장하려고 마음먹었거든요. 경찰서 안은 생각보다 번잡하고 삭막한 분위기였답니다. 낡은 사무용 가구들과 여기저기 쌓여있는 서류들이 저를 더욱 압박하는 것 같았지요. 형사들은 무심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들은 이미 이런 종류의 사건을 수없이 다뤄봤다는 듯 지루한 표정으로 연필만 굴리고 있었지요. 제 분노는 그들의 무관심 앞에서 더욱 커져갔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그 남자가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설명했답니다. 제 블랙박스 영상과 제가 주장하는 근거들을 조목조목 늘어놓았지요. 하지만 형사들은 그저 알겠습니다. 일단 접수해 드릴게요. 라는 기계적인 대답만 할 뿐이었답니다. 그때 그 남자가 형사 한 명과 함께 문을 열고 들어왔지요. 그는 여전히 어딘가 모르게 초췌해 보였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저 불쌍한 척하는 얼굴로만 보였지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시선을 피하는 듯 했지만 저는 그의 눈빛 속에서 섬뜩한 냉기를 느꼈답니다. 마치 저를 비웃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봐요. 당신 양심도 없습니까? 보험금 청구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병원비며 치료비예요? 당신 멀쩡한 사람 돈 뜯어내려고 작정했지. 저는 격앙된 목소리로 그에게 따져 물었답니다. 제 말에 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지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꾹 다물었을 뿐이었답니다. 그의 침묵은 제 분노에 기름을 부었답니다. 봐라 할 말 없으니까 저렇게 입 다물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속으로 생각했지요. 명백한 사기 아닙니까? 이건 엄연히 범죄예요. 저는 절대 합의 못 해줍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저는 주먹을 쥐고 그에게 선전포고를 했답니다. 제 격정적인 모습에 형사는 고개를 저으며 진정하세요 어르신. 일단 진술 먼저 하시고요. 라고 말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지요. 제 눈에는 그 남자가 그저 한낱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의 묵묵한 태도는 제게 마치 너는 나를 절대 이길 수 없을 거야 라고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날 경찰서에서 그 남자에 대한 제 모든 불신과 분노를 쏟아냈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증거와 제 나름의 합리적인 추론을 바탕으로 그가 명백한 가해자이자 사기꾼임을 주장했지요.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가 제 인생을 망치려는 악당으로 규정되어 있었답니다. 그가 나중에 어떤 진실을 말하든 그때에 저는 이미 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의심하고 불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답니다. 그날의 경찰서 복도는 저에게는 억울함과 분노가 폭발하는 전장이었답니다. 사고 현장은 제게 일종의 트라우마가 되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밤이 되면 그 주차장 입구를 피할 수가 없었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늘 그곳을 지나야 했거든요. 그리고 며칠 전부터인가 밤마다 그곳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그저 착각이겠거니 했지요. 제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지고 반복적으로 들려왔어요. 긁히는 듯한 소리나게 울리는 흐느낌 같은 소리 때로는 쿵쿵 하고 무언가 부딪히는 듯한 둔탁한 소리였지요. 어느 날 밤 저는 차를 몰고 주차장 입구로 들어서려다 멈칫했답니다. 창문을 내리자 어둠 속에서 그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좁고 어두운 주차장 입구는 마치 거대한 입처럼 저를 삼키려 하는 듯했죠. 잿빛 콘크리트 벽은 더욱 음산하게 느껴졌고 희미한 불빛은 그림자를 더욱 길고 기괴하게 만들었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꼼짝 않고 앉아 있었지요. 심장이 발버둥치듯 쿵쾅거렸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이겠지. 어쩌면 길고양이라도 싸우는 소리일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답니다. 마치 누군가가 차가운 쇠붙이로 벽을 긁는 것 같은 끼익끼익 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지요. 그러다 갑자기 뚝 끊겼다가 이내 다시 낮게 울리는 흐흡하는 흐느낌 소리가 이어졌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핸들을 꽉 잡았답니다. 눈은 어둠 속을 헤매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저 소리만이 제 존재를 위협하는 것 같았답니다. 저는 문득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가 혹시 저를 노리고 있는 것일까? 이 싸움에서 제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못할까봐 겁을 주려는 것일까 하는 의심이 들었답니다.
비참함과 고립감이 저를 덮쳐왔지요. 이 모든 것이 그 남자가 꾸민 일이라면 저는 정말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답니다. 경찰서에서도 제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도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보았거든요. 저는 겨우 용기를 내어 차를 천천히 주차장 안으로 밀어 넣었답니다. 소리는 제가 움직이자마자 거짓말처럼 뚝 끊겼지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등골이 오싹했답니다. 혹시 누군가 제 뒤를 밟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백미러를 몇 번이고 확인했답니다. 주차를 마치고 차에서 내릴 때에도 저는 주변을 경계했지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몇 초의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밤마다 들리는 그 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지요. 소리는 매일 밤 다른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답니다. 때로는 거친 숨소리 같기도 하고 때로는 얇은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 같기도 했거든요. 저는 이 모든 것이 스트레스와 피로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려 애썼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공포가 자라나고 있었답니다. 법정 앞은 늘 그렇듯이 사람들로 북적였답니다. 저처럼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사람들 혹은 누군가를 변호하려는 변호사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소란스러웠지요.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 로비에 앉아 초조하게 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며칠 밤낮으로 시달린 소리 때문에 제 몰골은 말이 아니었지요. 다크서클은 턱 밑까지 내려왔고 제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답니다. 그때 저 멀리서 그 남자가 변호사와 함께 걸어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욱 야위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순간 제 마음속에 아주 희미한 연민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저 사람도 많이 힘들겠구나 하는 아주 짧은 생각이었지요. 하지만 그 연민은 찰나에 불과했답니다. 그의 변호사가 저희 쪽으로 다가와 건넨 말 한마디에 제 마음속은 다시 분노로 가득 찼거든요. 저희 의뢰인께서는 당시 사고로 인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계십니다. 게다가 진단서에 따르면 신체 여러 부위에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귀하의 과실을 인정하고 최대한의 보상을 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변호사는 저를 향해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심각한 트라우마, 신체 여러 부위의 충격.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지요. 그 남자가 또 무슨 연극을 하려는 건지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답니다. 그들은 제가 가해자이고 모든 책임을 저에게 덮어씌우려 하는 것이 분명했거든요.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트라우마요? 신체 여러 부위? 이건 명백한 과장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사고는 그쪽 부주의로 일어난 것이고 저희 블랙박스 영상에도 다 나와 있다고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항의했답니다. 제 목소리는 이미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요. 그 남자는 제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 없이 그저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답니다. 그 무표정한 얼굴이 제게는 더욱 약 오르는 행동으로 느껴졌답니다. 저 뻔뻔한 자식. 저는 속으로 그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죠. 제가 지난 며칠 동안 밤마다 시달렸던 그 이상한 소리들 그리고 저의 불안한 심리 상태는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오히려 그가 저를 더 궁지로 몰아넣으려 한다는 생각에 미안함보다는 분노가 앞섰답니다. 제 변호사가 제 팔을 잡으며 진정하세요. 법정 안에서 이야기하시죠. 라고 저를 말렸지만 저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답니다. 저는 절대로 합의 못 해줍니다. 제가 왜 저런 파렴치한 인간에게 돈을 줘야 하는 건데요. 이건 명백한 보험 사기입니다. 저는 주변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쳤답니다. 그 남자의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지요. 그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답니다. 마치 저의 격앙된 목소리가 자신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듯 말이지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답니다. 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제가 억울하게 죄인 취급을 받는다는 생각에 치가 떨렸지요. 저는 그를 향해 이를 갈았답니다. 두고 봐라. 내가 너의 모든 거짓말을 낱낱이 파헤치고 말 테니. 그렇게 다짐했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낡은 서류 냄새와 커피 냄새가 뒤섞여 묘한 분위기를 풍겼지요. 저와 제 변호사는 보험 서류 더미를 뒤적이고 있었답니다. 법정에서 그 남자의 변호사가 주장했던 내용이 너무나도 터무니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들의 주장을 반박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싶었답니다. 제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서류들을 훑어보고 있었고 저는 그의 옆에서 제 검은색 가방을 움켜쥔 채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요. 며칠 밤낮으로 시달린 불면증과 그 이상한 소리들 때문에 제 머리는 멍한 상태였답니다. 이 서류에 첨부된 녹취 파일이 하나 있군요. 상대방 차량 블랙박스 녹음 파일 일부인 것 같습니다. 제 변호사가 서류 한 뭉치를 제게 내밀며 말했답니다. 저는 그의 손에서 서류를 받아들고 녹취록을 살펴보았지요. 그곳에는 사고 당시의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답니다. 저와 그 남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아주 짧고 굵게 표시된 부분이 있었답니다. 알 수 없는 소음. 저는 그 부분을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답니다. 마치 제가 밤마다 듣던 그 소리와 같은 종류의 소음이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이게 뭡니까? 알 수 없는 소음이라니요? 저는 변호사에게 물었답니다. 제 변호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요.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잡음이나 바람소리 같은 거겠죠. 보통 블랙박스 녹음 파일에는 주변 소음이 많이 섞여 들어가거든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는 제게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답니다. 제 심장은 이미 불길한 예감에 거세게 뛰고 있었거든요. 저는 변호사에게 당장 그 녹취 파일을 재생해보라고 요구했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작은 스피커를 연결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지요. 쿵 흐읍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 만녹음 파일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제 귓속을 파고 들어온 신경을 마비시키는 듯 했답니다. 제가 밤마다 듣던 바로 그 소리였어요. 차가운 쇠붙이가 긁히는 듯한 소리 무언가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낮게 울리는 흐느낌 같은 소리. 그 소리는 너무나도 비인간적이고 섬뜩했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를 뻔했지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너무나도 생생하여 마치 제가 그 사고 현장에 다시 서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답니다. 제 손은 차갑게 식어있어 고등골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답니다. 제 변호사는 제가 그렇게까지 놀라는 모습을 보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요. 왜 그러십니까? 어르신, 그냥 평범한 잡음인데요.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눈에는 이미 그의 말이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평범한 잡음이라고? 이게? 저는 혼란스러웠답니다. 제가 밤마다 듣던 소리가 단순한 잡음일 리 없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그 소리는 마치 제가 그 사고 현장에 존재했던 어떤 기이하고 불길한 것의 흔적처럼 느껴졌답니다. 저는 그 녹취 파일 조각을 쥐고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이 소리는 그 남자가 주장하는 사고 원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듯 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 소리가 그 남자의 과도한 보험금 청구와 어떤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답니다. 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저를 덮쳐왔답니다. 며칠 뒤 저는 법원에 가는 길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남자를 마주쳤답니다.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그와 단둘이 서 있자니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지요. 그는 여전히 창백하고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제 눈에는 그의 모습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묘하게 저를 향해 있었답니다. 저는 그의 눈빛 속에서 섬뜩한 조소를 보았다고 생각했지요. 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들었던 그 기이한 녹취 파일 조각 때문에 저는 이미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그의 무언의 시선은 제 신경을 더욱 거슬리게 만들었답니다. 무슨 불만이라도 있습니까?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면 제가 뭐라도 해줄 것 같아요?
저는 참지 못하고 그에게 쏘아붙였답니다. 제 목소리는 이미 날카롭게 날이 서 있었지요. 그는 제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피식하는 짧은 비웃음 같은 소리를 냈을 뿐이었답니다. 그 소리는 제 귓속을 파고 들어온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지요. 저게 지금 날 비웃는 거야? 내가 우습게 보이는 건가? 제 안에서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그가 여전히 저를 기만하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엘리베이터가 층을 오르는 동안 저는 마치 뜨거운 불길 속에 던져진 것처럼 고통스러웠답니다. 좁은 공간은 더욱 저를 압박하는 것 같았고 그의 침묵과 비웃음 같은 소리는 제 자존심을 짓밟는 듯 했지요. 당신 내가 밤마다 무슨 소리를 듣는 줄 압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나 하냐고요. 저는 결국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쳤답니다. 제 말에 그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지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알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다는 조롱으로만 보였지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동안 저는 그와의 싸움에서 완전히 패배한 것 같은 비참함을 느꼈답니다. 그 남자는 제가 비참하게 발버둥 치는 모습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분노와 함께 밀려오는 서러움은 저를 더욱 고립시켰답니다. 저는 그가 제게 불길한 저주라도 퍼붓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요. 제 블랙박스 녹음 파일에서 들었던 그 기이한 소리가 엘리베이터 안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엘리베이터 벽에 기댔지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답니다. 내가 과연 저 악마 같은 인간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답니다. 그날의 엘리베이터는 저에게 지옥 같은 공간이었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그 남자의 알 수 없는 비웃음은 제 분노를 극에 달하게 만들었답니다. 동시에 불안감이 제 심장을 옥죄어 왔지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 남자가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그 기이한 소리는 대체 무엇인지 직접 파헤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길로 저는 그 남자의 집으로 찾아갔지요. 그의 집은 낡은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에 위치해 있었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벽지 그리고 창문마다 붙어있는 낡은 방범창이 저를 더욱 음산하게 만들었지요. 저는 그의 집 문을 두드리는 동안에도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답니다. 쿵쿵쿵. 제 심장 소리만큼이나 크게 문을 두드렸답니다. 잠시 후 문이 천천히 열리고 그 남자가 문틈으로 빼꼼히 얼굴을 내밀었지요.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빛은 초조해 보였답니다. 마치 제가 올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 말이지요.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밤중에 남의 집에 찾아와서. 그는 낮은 목소리로 저에게 따져 물었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제가 들었던 비웃음 같은 여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지요. 오히려 잔뜩 겁에 질린 목소리였답니다. 내가 왜 왔는지 모릅니까? 당신이 숨기고 있는 그 더러운 진실을 밝혀내려고 온 겁니다. 저는 그를 노려보며 소리쳤답니다. 제 목소리는 이미 분노와 불안감으로 격앙되어 있었지요.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답니다. 이 남자는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그날 사고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녹취 파일에 담긴 그 소리는 대체 뭐냐고요? 밤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소리가 대체 뭐냐고. 저는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다그쳤답니다. 그의 몸은 제 소나귀에서 파르르 떨렸지요. 그는 제 손을 뿌리치려 애썼지만 제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절망감이 서려 있었지요. 놓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그냥 돌아가세요. 그는 거의 울부짖듯이 말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지요. 제 마음속에서는 이 녀석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거짓말 마. 당신이 모른다고 하면 내가 믿을 줄 알아? 그 소리 당신이 뭔가를 본 거지. 그날 사고 현장에 뭔가 있었지? 말해. 대체 뭘 봤냐고. 저는 그의 얼굴에 제 얼굴을 들이밀며 더욱 격렬하게 몰아붙였답니다. 그는 제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구었답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그의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지요.
저는 그의 모습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답니다. 마치 제가 보이지 않는 어떤 거대한 그림자를 흔들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제 주변의 공기는 점차 차갑게 식어갔고 그의 반지하 방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더욱 진하게 풍겨왔답니다. 저는 제 심장이 점점 더 격렬하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가 진실을 말하면 제 모든 의심이 풀릴 거라는 기대와 함께 그 진실이 너무나도 끔찍할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지요. 저는 그 남자의 멱살을 잡은 채 그의 집 안으로 그를 끌고 들어갔답니다. 좁고 어두운 거실은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낡은 컴퓨터 한 대가 놓여 있었지요. 당신 차에 있는 블랙박스 원본 다 내놔.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 저는 그의 팔을 비틀어 컴퓨터 앞에 앉혔답니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제 요구에 따랐지요. 그의 얼굴은 이미 패닉 상태였답니다. 제가 요구하는 원본 블랙박스 영상이 모든 진실을 담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답니다. 저는 그가 끝까지 숨기려던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 전원을 켜고 낡은 USB 포트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삽입했답니다. 제 눈은 그의 손놀림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었답니다. 제 심장은 목구멍까지 치솟은 것처럼 쿵쾅거려 고귓가에는 피가 흐르는 듯한 소리가 들렸지요. 드디어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구나.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답니다. 화면의 폴더가 열리고 날짜별로 정리된 영상 파일 목록이 나타났지요. 저는 그 사고 당일의 날짜를 찾아 손가락으로 가리켰답니다. 이거 재생해봐. 그는 제 말에 순순히 해당 파일을 클릭했답니다. 작은 모니터 화면에는 익숙한 주차장 입구의 풍경이 나타났지요. 어둡고 좁은 기리미한 형광등 불빛. 제가 늘 보던 그 영상이었답니다. 저는 화면 속에서 제 차가 코너를 돌고 이내 그 남자의 차가 불쑥 튀어나오는 순간을 기다렸지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저는 화면의 시선을 고정했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답니다. 제가 억울함을 풀고 그 남자의 모든 거짓말을 폭로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이죠.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저는 숨을 들이켰답니다. 제 차가 코너를 돌고 예상대로 그 남자의 차가 나타났지요.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충격적인 장면이었답니다. 화면 속에서 그 남자의 차가 코너를 돌려는 순간 갑자기 조수석 쪽에서 검고 길쭉한 그림자가 휙 지나가는 것이 보였답니다. 그것은 마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연기 같기도 하고 형체 없는 어떤 것 같기도 했지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잔상은 너무나도 또렷하게 제 눈에 각인되었답니다. 검고 길쭉하며 마치 공중을 가르는 듯한 움직임이었거든요. 동시에 블랙박스에서는 제가 밤마다 듣던 그 기이한 소리가 흘러나왔답니다. 끼쿵 흐흡 소리는 영상 속 잔상이 사라지는 순간과 정확히 일치했지요. 그것은 분명히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답니다. 금속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할 수 없는 비명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저는 두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응시했답니다. 다시 재생해달라고 말할 겨를도 없이 영상은 이미 사고 순간을 지나가고 있었지요. 화면 속에서는 제 차와 그 남자의 차가 부딪히는 모습이 나타났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더 이상 그 충돌 장면이 들어오지 않았지요. 제 머릿속은 오로지 그 검고 길쭉한 잔상과 비인간적인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저게 뭐였지? 저는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은 전율을 느꼈답니다. 그 남자는 그 잔상을 보고 놀라 핸들을 급하게 꺾었던 것이었거든요. 제가 그의 행동을 부주의라고 비난했던 그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답니다. 그는 저를 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죠. 알 수 없는 무엇을 피하려다가 저와 부딪혔던 것이었답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제 입은 굳게 다물렸고 제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화면 속의 그 남자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그의 눈은 그 잔상이 사라진 곳을 향해 있었답니다. 그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교활한 사기꾼이 아니었답니다.
그는 저와 마찬가지로 그 알 수 없는 무엇의 피해자였던 것이지요. 아니었자면 저보다 더 끔찍한 것을 목격하고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었던 것이었답니다. 제가 그에게 쏟아냈던 모든 비난 저주 그리고 불신이 제게 다시 돌아와 비수가 되어 박히는 것 같았답니다. 오해의 깨달음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지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못나고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상대를 삐딱하게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지요. 블랙박스 영상 속의 그 기이한 잔상과 비인간적인 녹취 파일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답니다. 그 남자가 겪은 공포를 제가 이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지요. 저는 그 충격과 죄책감에 휩싸여 정신없이 그 남자를 부축하고 병원으로 달려갔답니다. 병원 복도는 희뿌연 형광등 불빛 아래 더욱 차갑게 느껴졌지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저 멀리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와 신음소리가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답니다. 저는 초조하게 그 남자의 병실 문 앞에서 서성거렸답니다. 의사가 제게 걸어와 그의 상태를 설명해 주었지요. 환자분은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계십니다. 사고 당시의 충격과 목격한 것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커서 정신적으로 크게 힘들어하고 계세요. 게다가 뇌진탕 증세도 심하고 신체 여러 부위에 타박상도 심했습니다. 의사의 말은 제 가슴을 후벼 팠답니다. 그가 겪었던 목격한 것이 바로 블랙박스 영상 속 그 잔상이었다는 것을 저는 직감했지요. 제가 그에게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비난했던 모든 것이 저와 그 알 수 없는 무엇을 피하려다 생긴 상처와 고통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비열하고 어리석은 인간이었는지 깨달았답니다. 그 남자는 분명히 그 끔찍한 것을 보고 저에게는 말하지 못했던 것이었지요. 어쩌면 제가 공포에 질릴까, 바옥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까봐 홀로 감내했던 것이었답니다. 제가 너무 못났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했답니다. 굵은 눈물방울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에 떨어졌지요. 제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겨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없었답니다. 의사는 당황한 듯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그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가슴을 부여잡고 울었답니다. 제 머릿속에는 제가 그 남자에게 내뱉었던 모든 모진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